낡은 잠바 하나 걸치고 관광 재벌 회장이 동네 작은 여행사를 찾아간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생 비즈니스석만 타던 사람이 왜 버스 종점에서 혼자 바다에 가겠다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며느리는 부모도 집안 배경도 없는 작은 여행사 직원, 명문 가문에 어울리지 않다고 아들을 호통친 재벌 회장은 직접 그녀를 찾아가 만난 후 회장은 눈물을 쏟아내며 끝내 무너져 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계신 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흔이 다 되어가니까 숫자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매출표만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객실 점유율이 몇 %인지, 리조트 예약은 몇 건인지, 항공 좌석은 얼마나 팔렸는지,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데도 정작 나는 물빛은 안 보이고 표에 찍힌 %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살다 보면 사람 얼굴보단 통장 잔고나 약 봉투 숫자만 눈에 들어올 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서가 회의 자료를 내려놓고 나가자 나는 한숨을 푹 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리조트 사업 본부장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애지요. 나는 괜히 인상을 썼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 맞은편에 앉더군요. 손가락을 책상 모서리에 툭툭 대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결혼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긴 할 때였죠. 나는 내심 기대도 조금 됐습니다. 어느 집 딸이려나? 판사 집안이냐, 교수 집안이냐? 머릿속에서 벌써 가계도부터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어디 딸이냐?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들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작은 여행사에서 상담하는 직원입니다. 이름은 박소연이고요. 여행사라. 아들이 덧붙이는 말이 내 가슴을 턱 치더군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볼펜을 탁탁 두드렸어요. 부모도 없고 집안도 모르고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말이 좀 거칠게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틀어졌던 거죠.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는 돈 많은 사람들 모시는 여행 말고 어르신들 효도 여행만 10년 넘게 기획해온 사람이에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행은 돈이야. 누가 더 비싼 방 쓰고 어디를 가느냐가 급인데 경로 할인 챙겨주는 게 무슨 여행이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랍니다. 아버지처럼 돈으로만 여행 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보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그건 말이죠. 나이 먹은 사람에겐 칼 같은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게 전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내 마음은 알겠다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알잖아. 보육원 출신이 감당하겠냐? 나는 끝까지 집안, 체면 그런 말만 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일어나더군요. 그럼 아버지가 한 번만 직접 만나봐 주세요.
그 후에 반대하시면 저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회의실이 얼마나 조용한지 알겠더군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 들렸습니다. 잠시 후 영상 회의 시간이 되어 화면에 각 지점장이 차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꿈길 여행사 장문석 지점장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실적 보고를 하더군요. 이번 달 단체 여행 실적은 제2전자 인센티브건 덕분에 껑충 뛰었습니다. 실버 여행 쪽은 뭐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회장님, 혼자 바닷가 한번 가보겠다고 몇만 원짜리 표 끊는 어르신들 시간만 많이 잡아먹지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쿡 박히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피식 웃고 넘겼습니다. 실적 위주로 가야지 하는 분위기였죠. 나는 화면을 보면서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래, 현실이 저렇지. 나도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괜히 쓰라렸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났거든요. 경부선 완행열차 타고 창문도 안 닫히는 객차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끌어안고 가던 그때 흘러들어오던 석탄 냄새, 군밤 파는 아저씨 목소리까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여행은 돈이 아니라 겨우 하루 서울 바람 한번 쐬보는 꿈 같은 날이었는데 영상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 혼자 남으니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장문석 입에서 튀어나온 어르신들 남는 거 없다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 여행사 직원이 어떤 앤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숫자만 보던 내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기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부산 리조트 공사 현장 점검한다고 아침부터 내려갔다가 저녁 무렵에야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 와이퍼 소리가 차악차악 귀에 박히더라고요. 운전기사가 묻더군요. 회장님, 바로 본사로 모실까요? 원래라면 그랬겠죠. 보고서 챙기고 회의 하나 더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집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다. 집 근처 버스 종점 앞에서 내려 몇십 년 동안 그 근처에서 살았으면서도 버스 종점 쪽은 자주 안 가봤습니다. 항상 차로만 다녔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는데 종점 앞에 작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길 여행사. 네온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간판에 조그맣게 적힌 글씨. 대기업 로고만 보던 눈에는 좀 촌스러워 보이더군요. 바로 그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허름한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보따리를 옆에 두고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 한 장, 거기에 볼펜으로 엉성하게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강릉 바닷가 여행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아닌가. 에이, 어렵다 참. 버스 기사들은 담배 피우고 젊은 애들은 이어폰 끼고 폰만 보고 누구 하나 그 할머니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더군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길 한복판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죄다 내 옆을 투명인간처럼 지나가는 느낌. 괜히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여행사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우산도 제대로 안 쓰고 후닥닥 뛰쳐나왔어요.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목에 명찰이 달려있더군요. 김말순 어르신? 저 박소연이에요. 전화드렸던.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여기가 맞긴 맞구나.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 눈에는 안 보여. 소연이라는 그 애가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고 여행사 안으로 모셔드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비를 맞으면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커피 자판기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렸습니다. 소연이 할머니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노트를 펼치더니 묻더군요. 어르신,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머뭇머뭇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평생 남편만 따라다니고 애들만 키우다가 처음으로 혼자 바다 한번 보러 가보고 싶어서. 말이야, 강릉? 거기가 좋다던데. 말끝이 자꾸 작아지더군요. 마치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나? 눈치 보는 사람처럼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와, 어르신. 그거 진짜 큰일이네요. 평생 첫 혼자 여행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 인생의 한 챕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지요. 아이고, 나이 들어. 어디를 가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쭈그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애는 할머니 얘기를 큰일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소연이 서랍에서 두꺼운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겉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처음 혼자 떠나는 어르신 여행 안내서. 소연이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표 사는 법, 버스 시간 보는 법, 짐은 뭘 챙기면 되는지, 혹시 길 잃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까지 크게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 장씩 볼까요? 할머니 눈이 살짝 촉촉해지더군요. 요즘 애들은 다 폰으로 한다는데 나는 그걸 몰라서. 소연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폰 몰라도 돼요. 저랑 이 책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쯤이었나? 첫사랑 연희가 그랬거든요. 영호 씨, 언젠가 우리도 기차 타고 동해 가봐요. 그때까지 나 사표도 안 내고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언젠가를 결국 한번도로 만들어버렸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할머니 돈이 아까운지 제일 저렴한 시간대 버스를 골라주고 강릉터미널 근처 찜질방 위치까지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여기 여자 전용 방 있어요. 혼자서도 안전하세요. 혹시 무서우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아가야, 그럼 그쪽은 뭐 남냐? 나 같은 늙은이 하루치 표 끊어줘 봤자 얼마나 되겠어. 소연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할머니 같은 손님 때문에 출근해요. 제2전자 100명 보내는 것보다 어르신 혼자 보내드리는 게 더 보람 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게 장사냐, 바보짓이지. 머리로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따뜻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슬쩍 들었습니다. 저런 애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그러면 나도 좀 변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사람 몇 마디 말만 듣고 속단하면 안 되지. 아들도 지금은 좋게만 보는 거고. 버스 종점 앞에서 한동안 비를 맞다가 나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구석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봉투와 구겨진 항공권이 들어 있었어요. 파리행 왕복 20대 후반 연희와 같이 가려고 무리해서 끊어놨던 표였습니다.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취소해버렸던 그날 연희가 울면서 하던 말이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 돈 많은 여행 말고 마음 편한 여행 한 번만 시켜주세요. 약속해요, 우리. 나는 그 약속을 저버렸고 그 뒤로 일만 파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공권을 만지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웃기지. 전 세계 여행 판다는 사람이 정작 자긴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봤으니 입으로는 웃었는데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그날 버스 종점에서 소연이 할머니 손잡고 이게 어르신 인생의 한 챕터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보고서 말고 내 눈으로 한번 보자. 저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냥 친절한 척만 하는 건지. 그리고는 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자. 도망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바빠졌습니다. 보고서만 들여다보던 내가 사람 한 명을 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선 회장티부터 싹 빼야 했습니다. 양복장 문을 열고 보니까 수십 벌 정장이 쭉 늘어서 있는데 갑자기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가서 여행사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허리부터 숙이겠지. 그럼 소연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절대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석 옷장 문을 열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잠바, 안 쓰던 모자, 해진 청바지 한 벌이 구겨져 있더군요. 야, 이게 아직도 있었네. 잠바를 털어보니 묵은 먼지 냄새와 옛날 공사장 흙냄새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한때는요, 현장에서 직접 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입고 말이죠. 그때 생각이 났어요. 26살 때 지방 공사 현장에서 첫 월급 탔던 날입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기차 태워드리고 싶어서 역으로 갔는데 표 사는 창구 앞에서 말문이 꽉 막혔던 기억. 어디까지 몇 시 몇 장 그것도 모르고 머뭇거리다가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 보며 그냥 돌아섰던 나. 그래서 결국 어머니 기차는 못 태워드렸지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종점에서 말순 할머니 보면서 괜히 더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잠바를 걸치고 넥타이는 빼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손목 시계도 빼고 서랍에 넣었죠. 지갑에서는 카드랑 명함을 몽땅 빼고 현금도 많이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노인 같으려면 주머니가 가벼워야지. 혼자 그렇게 실없는 농담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변장놀이나 하려니 참 우습더라고요. 그래, 박영수라는 노인네가 된 거다. 이름까지 하나 붙였습니다. 옛날 고향 친구 이름이었어요. 평생 버스기사 하다가 허리 휘어진 친구,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꿈길 여행사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버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돌아갈 수는 없었죠. 여행사 문을 밀고 들어가니 작은 종소리가 딩동 울렸습니다. 안에는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프린터 찍찍 소리,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힐끗 나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 차림이 그닥 반갑진 않았겠지요. 잠바에 운동화, 모자까지 눌러쓴 노인네라니까. 잠시 서성이는데 안쪽 자리에서 소연이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애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구부정한 척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기 부산에 사는 동생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기차는 비싸고 뭐가 뭔지 몰라서 말끝을 흐리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무 글자도 안 적힌 종이였어요. 그냥 구겨만 놨죠. 소연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어르신, 여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나는 민망한 척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그랬나? 요즘 눈도 침침하고 글자도 잘 안 보여. 소연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 마음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진 제가 같이 할게요. 그 말이 괜히 고맙더라고요. 소연은 컴퓨터를 켜고 버스 시간표, 경로 우대 요금, 도착 터미널 위치까지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나이면 버스 요금이 2만 얼마고요. 이 시간대 타면 사람이 덜 붐빕니다. 밤버스는 위험하니까 저는 낮 시간대 추천드릴게요. 나는 일부러 몇 번이고 같은 걸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고 2시간 뒤에 가면 안 돼요? 아니, 아까 그거랑 뭐가 다른 거요? 보통 직원 같으면 한두 번은 친절해도 세 번째쯤엔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근데 소연은 그래도 웃으면서 또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까 건 고속버스고 이건 시외버스예요. 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요금이 더 싸요. 동생 댁이 터미널에서 얼마나 먼지도 중요하니까 제가 지도도 같이 봐드릴게요. 그러고는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겉에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버 여행 안전 카드. 나는 속으로 기득했습니다. 카드도 여러 가지네. 신용카드도 아니고 안전카드라니. 소연이 조목조목 읽어주더군요. 첫째, 전화로 여행사라면서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사람은 100% 사기. 둘째, 너무 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 저희 같은 오프라인 여행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현금 전액 선입금 요구하면 계약서부터 챙겨보시고요. 나는 그 카드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볼펜으로 일일이 적은 티가 나는 삐뚤빼뚤한 글씨. 이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나눠주려 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슬쩍 물었습니다. 이런 건 회사에서 만들어줬나? 소연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전화 사기 당하신 분들 많이 봐서요. 한번 만들기 시작했더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듣고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돈 되는 일도 아닐 텐데 저걸 언제 적었을까 싶어서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3장 꺼내면서 일부러 헷갈리게 말했어요. 내가 5만 원 들고 왔는데 맞지?
실은 3만 원이었습니다. 소연이 한 장, 두 장, 세 장 세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어르신, 여기 세 장이세요. 제가 잘못 봤나? 그러더니 자기 지갑을 꺼내 10,000원 한 장을 또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다 놀랐습니다. 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착각했네. 요즘 숫자도 자꾸 헷갈려. 내가 급히 손을 막았습니다. 소연이 내 눈을 가만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숫자는 제가 볼게요. 어르신은 어디 가고 싶은지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콕 들어오더군요. 나는 버스표 예약을 마치고 여행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람보단 숫자만 보고 살았을까? 집에 와서 평소처럼 노트북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그룹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오늘 보고서를 눌렀죠. 그 중에 눈에 익은 이름이 하나 보이더군요. 꿈길 여행사, 제2전자 인센티브 여행 예정. 마우스를 올려보니 계약 담당에 장문석, 박소연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작은 여행사가 제2전자 같은데도 따내는구나. 나는 궁금한 마음에 슬쩍 계약 세부를 눌러봤습니다. 인원수, 항공편, 호텔, 수수료율, 그 중에 환율 적용 일자를 몇 번씩 바꾼 기록이 로그에 찍혀 있더군요. 아이디는 JANGMS, 장문석이 며칠 사이 여러 번 들락날락한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약 괜히 불안하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영 같은 애가 하나 있어서 다행이지.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그냥 한번 친절한 척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가보자.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낡은 잠바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엔 모자도 더 깊이 눌렀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어딜 봐도 동네 평범한 노인이더군요. 괜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야, 한영호. 너도 참 별짓 다 한다. 여러분, 이 나이에 변장해서 아들 여자친구 보러 다니는 아버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내 할 일처럼 느껴졌어요. 꿈길 여행사 문을 여니 이번엔 아침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장문석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크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자, 잘 들어. 다음 주 제2전자 미팅만 잘 따내면 우리 지점 실적은 끝나는 거야. 실버 여행? 그거 다 접어. 남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정성을 쏟아. 나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회의 테이블 끝에 서서 입술만 꾹 깨물고 있더군요. 장문석이 종이를 탁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박소연, 너는 그날 제2전자 팀장이랑 나랑 같이 들어가. 내가 그동안 떠들던 감성 마케팅, 그거 이제 제대로 써먹을 때야. 은퇴 부부 예약? 그런 건 다른 직원 주고. 그 말을 듣자 소연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주 잠깐 나를 스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본 건가 하는 기대가 반짝 올라왔다가 곧 사그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슬쩍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먼저 알아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더군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저 지난번에 버스 예약했던 영수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말하니 왠지 진짜 내가 박영수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소연이 의자를 끌어주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부산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직 날짜를 못 잡아서 말이야. 이번엔 입금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일부러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탁 하고 올려놨습니다. 이게 30,000원이지? 소연이 한 장씩 세어보고 끄덕였습니다. 네, 3장 맞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찡그린 얼굴을 하며 우겼습니다. 아닌데 내가 40,000원 들고 나왔는데. 소연이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원래라면 어르신 3장 맞아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더군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 받았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하나 더 넣어서 맞춰드릴게요. 10,000원짜리를 자기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너무했지. 급히 손을 뻗어 그 돈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착각했네. 요즘 숫자도 자꾸 헷갈려. 내가 진짜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요. 소연은 내 눈을 가만히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손해보는 것보단 제가 한 번 더 내는 게 낫죠. 그 말이 가슴 깊숙한 데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적 생각이 또 났습니다. 20살 무렵 공사판에서 일할 때였어요. 일당 정산하는 날 반장님이 돈을 덜 준 걸 눈치챘는데 제가 못 배웠다고 그냥 넘겼던 기억. 야, 너 하루 빠졌잖아. 기억 안 나냐? 빠진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괜히 찍힐까봐. 그때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서 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김치똥만 뒤적이시더군요. 그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더 먹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박소연, 장문석이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 전체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한 분 때문에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 다른 손님들 줄 섰는데.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곧 끝납니다. 장문석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자동 발권기 쓰면 더 빨라요. 우리도 요즘 젊은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쁘거든요. 겉으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속뜻은 뻔했죠. 돈 안 되는 손님 때문에 시간 뺏지 말라.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다 쑥스럽더라고요. 마치 내가 민폐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소연이 팀장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어르신 지난번부터 오시던 분이에요. 혼자 부산 가시려고 용기 내신 분이라 설명 한 번 더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장문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용기고 뭐고 우리도 실적부터 챙겨야지. 다음부턴 이런 건 다른 직원한테 넘겨. 알았어?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리더군요. 사무실 공기가 순간 싸해졌습니다. 소연이 나를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팀장님이 요즘 조금 예민하셔서요. 괜찮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어디냐? 진심이었습니다. 입금 처리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혹시라도 표를 잘못 끊으셨거나 길 헷갈리시면 여기 제 이름 보이시죠? 종이 한 귀퉁이에 박소연이라고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다가 힘드시면 그냥 박소연 찾는다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진짜로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 고맙다.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 바닥에는 고인 물만 반짝였습니다. 나는 꿈길 여행사 간판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저 애는 그냥 친절한 직원이 아니구나. 진짜로 사람을 붙잡아주는 애구나.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또다시 제2전자 계약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환율 적용 일자, 호텔 수수료율, 옵션 투어 가격 며칠 사이, 수정이 몇 번이나 더 들어갔더군요. 수정자 아이디는 여전히 JANGMS. 저 계약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사고 난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소영 같은 애가 있으니 완전히 망하게 되지는 않겠지. 내가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 하나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날만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회사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전자 인센티브 여행. 그 한마디에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임원 회의만 들어가면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것만 잘 잡으면 호텔이랑 항공 쪽도 동반으로 실적이 쭉 올라갑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 말고 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 여행사 지금 어떨까? 결국 또 잠바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번만 더 보고 결정하자.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하고 버스를 타고 꿈길 여행사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장문석 목소리가 또 먼저 들리더군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오후 2시에 제2전자 팀장 온다. 그 사람 한 번 잡으면 올해 인센티브는 걱정 없다. 직원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데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소연이 손을 번쩍 들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팀장님, 저 2시에 은퇴 부부 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거라. 장문석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은퇴 부부? 어디 가는데? 오사카 3박 4일이요. 평생 처음 해외여행이시래요. 얼마 쓰는데? 많이 못 쓰십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요. 장문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박소연, 그 손님들 여기 와서 몇 번 상담했냐? 3번이요. 오늘 4번째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아. 그 부분은 다른 직원한테 넘겨. 너는 오늘 제2전자 미팅에만 집중해.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더군요.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한다고 약속을 드려서요. 오늘도 회사 가기 전에 머리 손질까지 하고 오신다던데 잠깐이지만. 그 말에 장문석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약속만 가지고 굴러가냐? 회사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너도 꿈 좀 버려. 제2전자 하나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겉으로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듣는 내 입장에서는
점점 속이 뒤틀리더군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현실 좀 보라. 이 말은 그럴듯한데 내 마음은 서럽기만 할 때요. 소연이 한숨을 깊게 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2시 상담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2전자 미팅은 박 대리님이 VIP 많이 맡으셔서 더 잘하실 거예요. 사무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문석 얼굴이 빨개지더니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게 다 회사 살리자는 건데. 소연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회사보다는 서운함이 더 클 수도 있어서요. 전 그분들께 약속을 깰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구석 의자에 앉아서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결국 이길까 질까 희한하게도 응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나는 일부러 은퇴 부부 상담 시간에 맞춰 다시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편과 단정한 코트를 입은 아내가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아가씨, 우리가 평생 애들만 외국 보내다가 이제야 둘이 한번 나가보는 거야. 아내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서 손주들 보여주고 싶어요. 소연은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럼 너무 빡빡한 일정 말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코스 위주로 짜드릴게요. 호텔도 조식 맛있는 곳으로 알아볼게요. 노부부 얼굴이 금방 환해지더군요. 나는 조용히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연희랑 이렇게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그땐 팔이 어쩌고만 입에 올리지 연희가 진짜 바라고 있던 건 뭐였는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노부부가 여행사 문을 나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벌써 다녀온 것 같네. 소연이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출발 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희망 같은 게 가슴에 스르륵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에 저런 애가 들어오면 어떨까? 잠깐이지만 그 상상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으로 내부 보고 알림이 떴습니다. 제2전자 인센티브 계약, 환율 적용 오류 발생,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켜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계약서 파일이 빨간색 경고 표시가 떠 있더군요. 환율 수수료 계산 오류로 손실 예상 수정 로그를 보니 역시나 아이디는 JANGMS였습니다. 몇 번씩이나 수수료일을 바꾸고 환율 적용일을 앞뒤로 당겨놨더군요. 했구나. 역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꿈길 여행사 사무실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한테 떠넘기겠지. 예감은 늘 맞더군요. 저녁 9시쯤 나는 꿈길 여행사 맞은편 카페에 앉아 불 꺼진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여행사 안에서 불빛이 다시 켜지더니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전화를 붙들고 있더군요. 유리창을 통해 입모양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제2전자 담당이라서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수신 버튼을 누르더니 공손히 허리를 숙인 채 말을 잇더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꿈길 여행사 박소연입니다. 저희 여행사에서 환율 계산을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 입술이 분명히 회사 이름으로라고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더군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은 못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소연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내 눈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야, 한영호, 너는 평생 내 실수를 누구한테 떠넘겼냐? 예전에 리조트 공사비 문제가 터졌을 때 하청업체들만 줄줄이 문 닫게 하고 나는 시장 탓이라고만 넘어갔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그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진하게 들더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일이 아니다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 귀찮은 일만 생기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소연이 불을 끄고 나와 길을 걸어갈 때까지 나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꿈길 여행사 장문석 지점장 회사로 부르지 말고 내가 거기로 갈 거다. 비서가 놀라더군요.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래, 직접 가봐야겠다. 사람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떠넘기는지 한번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표를 드디어 끄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솔직히 밤새 잠이 잘 안 오더군요. 내가 괜히 나섰나? 관여 안 하는 게 편한데 이런 생각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축 처져 있더군요. 야, 한영호. 네가 언제부터 남의 회사 직원 때문에 밤을 새냐?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또 잠바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장 옷이 아니라 어제랑 같은 그 낡은 잠바요. 오늘까진 그냥 노인으로 보자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꿈길 여행사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인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살짝 비친 유리창으로 보니 장문석이 직원들을 또 모아놓고 뭔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문 옆에 서서 귀만 기울였습니다. 어제 제2전자건 다들 들었지? 환율 계산 잘못돼서 회사 망신당할 뻔한 거. 직원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장문석이 탁자 위를 쾅 치더군요. 이게 다 누가 감성 타령하면서 쓸데없는데 정신 팔아서 그래.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소연을 딱 짚었습니다. 박소연, 너 말하는 거야. 소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얼어붙은 것 같더군요. 실버 여행이니 뭐니 어르신들 안내 카드니 뭐니 그딴 거 할 시간에 계산이나 제대로 했으면 이 사단은 안 났을 거 아냐. 그 말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셨겠어요? 그딴 거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주먹이 절로 쥐어지더라고요. 소연이 억울한 얼굴로 입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계산 부분 닥쳐. 장문석이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더 잘해야지. 실수 한 번 하면 역시 그런 애 소리. 듣기 딱 좋은 거 너도 알 거 아냐. 그 말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더 잘해야 한다.
말은 맞는 말 같죠. 근데 찔러보면 그 안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골 출신이면 더 기어야지.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구두 밑창에 흙 묻어 있다고. 현장 소장한테 욕먹던 날 나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집에 와선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때 내 안에 뭔가가 탁 끊어졌었죠. 지금 소연 얼굴이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못하고 눈만 빨개지는 표정. 장문석이 소연 책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소연 책상 한쪽에는 색색의 두꺼운 종이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실버 여행 아이디어 노트, 어르신 처음 해외여행 체크리스트, 혼자 가는 여행, 첫걸음 카드, 내가 보기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어요. 장문석이 그걸 하나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림일기야 뭐야? 소연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가 만든 이딴 거 다 치워. 툭! 노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색깔 카드 몇 장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행은 먼데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것. 그 문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문석이 그 종이를 발로 꾹 밟았습니다. 꾹, 마치 그 문장뿐 아니라 그 애가 쏟아부은 몇 년의 시간까지 같이 짓밟는 것처럼요. 내 안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들을 한 움큼 쥐어 휴지통에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회사에 이딴 낭만팔이 필요 없어. 정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집에서 해. 여긴 돈 버는 데야. 소연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고도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 거기서 소리만 안 나왔지 내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바로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참은 게 맞았을까요? 손잡이를 한번 꽉 쥐었다가 나는 결국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지금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소연이만 더 곤란해질 거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자. 정식으로 제대로 스스로를 달래듯 속삭였습니다. 장문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퇴근 전에 제2전자 쪽이랑 한 번 더 통화해. 내 실수라고 하고 잘못 빌어. 알았어? 소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실수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건드린 부분이 아니라서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장문석이 소연 앞까지 와서 낮게 움츠렸습니다. 너 회사 살리자는 말 안 들으면 여기 오래 못 있어. 보육원 출신이 이 정도 자리까지 온 것도 다 내가 봐준 덕이라는 거 알지? 치사한 말이었죠. 그 말도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이다. 양심 싸움이다. 그날 나는 일부러 직원들 출근이 끝날 때까지 여행사 앞을 배회했습니다. 소연이 화장실에 가서 눈을 훔치고 나오는 모습도 봤고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 서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젊은 날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처음 현장 소장한테 부당한 지시 받았을 때, 얘만 하던 나, 원청 잘못을 하청한테 떠넘길 때, 눈 감았던 나, 나는 그 모든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아버지 지훈이었습니다. 왜 투명스럽게 받아버렸죠? 마음이 복잡하니까 괜히 목소리부터 나빠지더라고요.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일이 좀 꼬여서 그래도 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다고 차마 티는 못 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또 쿡 찔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매몰차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한 번만 소연이 편에서 봐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야, 이놈아. 내 여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못 내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전화 끊어라. 몸이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잠바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가야겠다. 노인네가 아니라 한강 투어 회장으로. 그래야 저 아이 노트가 왜 소중한지, 저의 발로 밟은 그 한 줄이 얼마나 아까운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잠바 말고 네이비 정장을 꺼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오늘은 한영수가 아니라 한영으로 가야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니 익숙한 회장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여행사 앞에서 몰래 서성대던 노인네는 온데간데 없고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본사로 모실까요? 아니다. 꿈길 여행사로 가자. 기사가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네, 그 조그만 여행사요? 그래, 거기는 조그만데 오늘은 그게 제일 큰일이야. 차가 버스 종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어제는 비닐우산 쓰고 섰던 자리에 오늘은 검은 차에서 양복 입은 내가 내렸습니다. 여행사 문을 여는 순간 직원들 표정이 싹 달라지더군요. 어제까지는 나를 봐도 눈길 한 번 안 주던 그 젊은 남자 직원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여행 가실? 회장님? 내 이름을 본 거죠. 명찰, 얼굴, 기사까지. 뒤에서 장문석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아,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허리를 구부릴 대로 구부리더군요. 나는 대꾸도 안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때가 있나? 예. 안쪽 회의실로. 나는 직원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 들어가면서 슬쩍 창구 쪽을 봤습니다. 소연이 컴퓨터 모니터 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군요.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어제 봤던 노인네 얼굴이 어렴풋이 겹친 거겠지요. 하지만 설마 그게 한강 투어 회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로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장문석이 식은땀을 닦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먼 길을 직접 오시다니. 제가 곧 본사로 제2전자 인센티브 계약. 내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네, 그 건이라면 이미 저희가 수정, 환율 적용, 2번 바꾼 로그, 호텔 수수료, 3번 손 뗀 기록 다 봤네. 내가 노트북을 열고 로그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JANGMS라는 아이디가 여러 줄 찍혀 있었습니다. 장문석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검토를 하다가 검토라면서 왜 박소연에게 책임을 씌웠지? 그 말에 장문석 눈빛이 휙 떨렸습니다. 아, 그게 박주임이 최종 담당이라서 최종 담당이면 양심도 같이 넘겨주나. 내가 조용히 말하자 회의실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탓, 다른 사람 탓 하려고 하더니 끝내 입을 다물더군요. 어제 그 직원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말해보게. 장문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말도 했지. 장문석이 깜짝 놀라 얼굴을 들더군요. 어떻게 내가 어제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버스 종점. 나도 거기서 버스 갈아타며 살던 사람일세. 시골 출신이면 더 기어야 한다는 말 평생 들으며 살았지. 목이 콱 메었습니다. 그 말 하는 사람은 딱 한 번 하고 잊어버리지만 듣는 사람은 10년, 20년을 가슴에 박고 산다네. 장문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내 명함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한강투어 회장 한영호. 우리 회사 리조트 패키지 중에 꿈길 여행사 통해 나가는 매출 얼마나 되는지 알지? 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매출 당장 끊길 수도 있어. 나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문제는 내가 약한 직원 하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야. 장문석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바로잡게. 나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로 나가세. 로비에는 손님 몇 명과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자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장문석 지점장.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직원들 다 듣는 데서 할 말 있지 않나? 그가 천천히 로비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도 창구에서 일어나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장문석이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제 제2전자 건 환율 수수료 계산 실수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박소연 주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대신 사과하게 만든 건 역시 제 잘못입니다. 박소연 주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리고 장문석이 한 번 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실버 여행 손님들 무시하고 어르신들 향한 박주임의 노력을 낭만 타령이라며 비웃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연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울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짝! 그러자 몇 명이 따라쳤고 곧 로비에 조용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 할 일은 했다. 그날 저녁 상견례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조용한 한정식집. 나는 먼저 도착해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용했습니다.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끽.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 먼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 뒤로 소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더군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공개 사과 장면을 지켜보던 회장, 꿈길 여행사와 거래를 끊을 수 있다고 하던 사람. 내 얼굴을 알아본 거죠. 지훈이 소연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박소연.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반갑다. 한영호다. 소연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한영호 회장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먼저 테이블에 작은 카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적힌 종이 카드, 실버 여행, 안전 카드. 소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그녀가 숨을 삼키더군요. 맞아. 버스 종점에서 부산 가는 길 물어보던 그 노인 박영수 말이야. 그게 나다. 소연이 나를 보다가 카드를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금방 고이더군요. 그럼 그때부터 저를 3번이나 봤지.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혼자 바닷가 가겠다는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너, 부산 가겠다는 노인네한테 제일 싼 길 찾아주던 너, 4만 원이냐? 3만 원이냐? 헷갈리는 사람 앞에서 자기 지갑 여는 너. 말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비즈니스석 스위트룸만 팔고 살았다. 누가 얼마 쓰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게 다인 줄 알았지. 나는 소연 앞에 서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근데 너는 강릉 1박 2일도 부산행 버스표도 한 사람 인생이 큰 결심으로 대해주더라. 그 말에 소연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서 작은 여행사 직원이라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회장님 같은 분이 저한테 아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말허리를 잘랐습니다. 내가 어제 팀장한테 꼭 그러더라. 회사 잘못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끝까지 제 잘못입니다라고는 안 하더라. 소연이 깜짝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길 건너 카페에서 다 보고 있었지.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다. 이 애는 양심을 속일 줄 모르는 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예전에 우리 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 소연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한겨울 성수기 때 뷔페에서 접시 치우는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때 로비에서 혼자 서성이는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녀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은 다 바쁘다고 지나치는데 그분만 조용히 다가가서 길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옛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겨울밤 로비에서 행선지를 몰라 멍하니 서 있던 노인 손님에게 어디 가십니까? 하고 말을 걸던 그 노인이 연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뒷모습이라 괜히 더 신경이 쓰였던 기억. 그때 생각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저렇게 조용히 사람 챙길 수 있구나. 그래서 한강 투어라는 이름이 나쁘진 않다고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번엔 내가 울컥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한숨처럼 말을 토했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작은 친절은 기억도 안 하고 큰 욕심만 안고 살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었네. 나는 조금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나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너 눈이 맞았구나. 아들 얼굴에 순간 안도와 기쁨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소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제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줄래? 입술이 떨리더군요. 소연은 두 손을 입에 대고 한참을 울먹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아버님 소리를 새삼스럽게 들으니까 가슴이 그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나는 참다 못해 손을 뻗어 소연을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것처럼 냄새가 났습니다. 여행사 안에서 맡던 종이와 잉크, 커피 냄새가 섞인 그 냄새요. 지훈도 옆에서 웃으면서 우리 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셋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버스들이 종점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연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 것 같다. 내 아들만큼은 마음 편한 여행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상견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세상이 당장 확 바뀌진 않았어요. 출근은 여전히 해야 했고 회의도 해야 했고 매출표도 안 볼 수는 없었지요. 근데 그 숫자들이 예전이랑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패키지는 어르신 효도 여행 비율이 꽤 높네요. 예전 같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첫마디 했을 텐데 요즘 나는 그 말부터 나옵니다. 임원들이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회장님, 갑자기 웬 효도 여행을? 내가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야, 너희 부모님도 한 번쯤은 어디 바람 좀 쐬고 싶을 거 아냐?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만들어둬.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론 진담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습관처럼 사무실이 아니라 버스 종점 쪽으로 발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일부러 꿈길 여행사 앞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안에서는 소연이 예전처럼 어르신들 붙잡고 커다란 글씨 책자를 펼쳐놓고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 보시면 짐 챙기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약봉지. 둘째, 안경. 셋째, 사진 찍을 옷. 어떤 할머니가 묻습니다. 내 나이에 사진은 뭘 찍냐? 소연이 호호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님 나이가 사진 찍기 제일 좋을 나이예요. 주름도 인생이고 흰머리도 다 여행 티켓이에요. 그 말 듣고 나도 모르게 벤치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티켓 좀 많은 편이구나. 머리를 쓸어보니 흰머리가 손에 잡히더군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사진 좀 찍자고 하면 괜히 쑥스럽죠. 내 꼴이 뭐 이러냐 하면서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주름이랑 흰머리가 진짜 훈장 같기도 합니다. 어느 토요일엔 지훈이랑 소연이랑 셋이 같이 짧은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강릉이나 한번 가보자. 내가 먼저 그 말을 꺼냈어요. 옛날에 연희랑 약속만 하고 못 가봤던 곳. 기차 대신 이번엔 우리 회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고 바다 냄새가 살짝 올라오는데 가슴이 알 수 없이 벅차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묻길래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완행기차 타고 서울 가던 생각난다. 그땐 자리가 없어. 통로에 앉아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가니 내가 출세는 했다. 셋이서 웃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도착해서 파도를 보는데 옛날 연탄 냄새 나는 단칸방이 떠오르더라고요. 겨울밤 헌 이불 덮고 얼굴만 내놓고 자던 그때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그러셨거든요. 영호야, 죽기 전에 바다는 꼭 한번 보고 싶구나. 나는 그 말을 못 지키고 어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그게 또 가슴을 쿡쿡 찌르더군요. 소연이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들 덕분에 며느리 얻고 바다도 보고. 그 말에 나는 파도 대신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연희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그날 저녁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후회하세요?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사람 먼저 보고 살 걸 하는 생각. 나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가 없겠냐? 근데 후회만 하면 뭐하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남은 세월이라도 잘 써야지.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돈으로 쌓아놓은 건 언젠가 다 썩는데 사람으로 쌓아놓은 건 마음에 남더라. 요즘은 그게 재산 같다. 지금은 출근도 조금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회사, 이틀은 집 근처 산책로랑 버스 종점 주위를 빙빙 돌고 다닙니다. 가끔은 꿈길 여행사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회장님,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오늘은 버스 종점까지. 그럼 애들이 우르르 웃지요. 예전 같으면 회장님이 별게 다 재밌나 보다 했겠지만 이제는 나도 압니다. 버스 종점에서 시작하는 여행이 생각보다 멀리 간다는 걸요. 마음만 열면요.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도 한번 어디 가보고 싶다. 근데 나이 들고 몸 아프니 어디를 가?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한때는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멀리 안 가도 좋으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지는 그런 걸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동네 공원도 좋고 시장 구경도 좋고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옆에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내게는 이제 그 편이 아들이고 며느리고 가끔은 버스 종점에서 마주치는 낯선 어르신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 많은 여행보다 마음 편한 여행 한 번만 시켜달라. 옛날 연희가 그랬다 했지요. 나는 그 약속을 그때는 못 지켰지만 이제라도 아들 부부와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조금씩 지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오래 미뤄둔 작은 여행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용기 내보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딸에게, 아들에게 우리 바다 한번 보러 갈까? 말이라도 꺼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 같이 가요.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그 작은 용기 하나 보태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